매년 세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2022년도도 세법이 개정됐는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세코 담당하시는 전문 세무사주를 모시고 2022년도 개정세법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사님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신세무법인에서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민 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회사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신세무법인은 본점을 대전에 두고 있고요. 네네. 지점을 세종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무사님하고 직원분 대략 한 35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양포세라고 아시죠?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고. 양도세가 그렇게 그 복잡해졌고 특히 주택 부분도 그렇잖아요. 네,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양도세를 참 의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인연이 돼가지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양도세, 뭐 주택이든 그리고 토지든 궁금한 거 계시면요. 네, 여기 대신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정세법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세법 중에 아주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좀 상향됐죠. 9억에서 12억으로. 근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네.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이어서 매매 가액 즉 양도 가액이 네. 9억 원 이하면은 전액 다 비과세로 됐죠. 네, 혜택을 맞습니다. 받았는데 네네. 그 금액을 상향을 해서 12억까지 양도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다 비과세가 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네. 일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가주택 범위가 9억까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0억 초과돼야 이제 고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범위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보니까 오늘 저 정리해준 자료가 있는데요. 양도가액이 15억, 취득가액 5억일 경우 이걸 예시를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의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네네. 간혹 보게 되면 네. 저희가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비과세하는 기준금액이 12억이라고 하면 네네. 간혹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네. 그럼 비과세를 못 받냐? 아 맞아요. 세금을 당했냐?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는 게 간혹 맞아요. 이러한 질문이 아 들어올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을 조금 네네. 안내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네. 간략하게 예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5억에 사서 15억에 네. 파는 경우잖아요. 네네네. 그럴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계산하신 거네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12억을 초과한 금액이 네. 3억이에요. 네. 양도 가액은 15억이고 네. 취득 가액은 5억입니다. 양도 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취득 가액을 뺀 10억 원이고요. 그렇죠. 이 10억 원에서 과세되는 양도 차익을 구하게 되는데 과세되는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 표현이 총 우리 양도가가 15억인데 네. 이 15억 중에서 고가주택 기준 금액인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이 3억이죠. 3억이거든요. 네, 3억이죠. 예, 그래서 이 3억을 15억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총 양도 차익 10억을 20%로 과세를 한다라고 하면 양도 차익 과세분이 2억으로 발생되는 거고요. 네. 2억에 대해서 그러면 네네, 과세. 과세를 한다. 예,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또 특히 혜택을 받는 게 있는 게 고가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에 따라서 네네. 1년에 각각 4%씩 네네.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보유와 거주 기간을 10년이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맞췄을 경우에. 네네네. 그럼 거주 40%, 네. 보유 40% 합산해서 네. 80%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게 저는 이제 토지를 하다 보니까 네네네. 장기 보유 공제에 거주 요건이 또 이제 되는지 네. 몰랐네요. 토지 같은 네. 경우에 지금 뭐 거주 요건 네. 따지지 않고 다 해주잖아요. 보유 요건에 따라서 2% 네네. 해주고 있는데 1주택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만 네. 특별히 더 혜택을 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거 고가주택만이 해당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만약에 저가주택인 경우에는 그냥 2%만. 일반적인 고가주택에서 네. 1주택의 비과세가 아닌 네네. 일반 주택으로 만약에 과세를 예. 한다라고 하면 예, 예. 일반적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보통 3%잖아요, 장기 보유 공제가. 예전에는 예, 4%였는데 예. 지금은 연수를 늘리면서 예. 1년에 2%, 예. 최대 15년에 30% 그대로 15년에, 맞췄습니다. 15년에 30% 맞네. 다만 주의할 거는 네. 조정 지역에 있는 주택을
네. 다주택자가 양도하게 되면 네네. 2주택 이상부터는 장기 보유 또 특별공제도 못 받는 받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거기까지 범위가 있습니다. 장기 보유 공제가 사실은 상당히 크거든요. 예, 엄청 예, 크죠. 뼈 아픕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네. 원래 이제 특히 토지 같은 경우는 비사업용으로 하면은 장기 보유도 안 주겠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결국 산출세액을 보니까 얼마 안 나왔네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한 네. 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세금이 무서워서 네. 싸게 팔아야지. 네.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네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는 네. 12억이 정해져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네네. 비싸게 파는 게 세금 조금 내더라도 납세자한테는 유리한 부분이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야만이 저희들이 매도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그래서 네네. 제가 세금 내고 네네. 나머지 가처분 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저희가 그 더보기 페이지에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정세법 중에 1세대 1주택 기준금액이 상향된 거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세법적으로 왜 정확하게 구분해야 되는지도 저도 사실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세무사님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그 예전부터 계속 있던 법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1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네.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을 하든가 네네.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네.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을 했을 때 그렇죠. 어떻게 과세를 하거나 비과세를 해줄 거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 놓은 법인데요. 예전부터 있던 법이지만 개정세법으로 나온 이유가 조금 더 과세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네. 나온 거라 보시면 되고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네네. 사실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고 뭐 네. 전매도 많이 하고 맞습니다. 세종에도 예전에는 그냥 대단했었죠. 네, 분양권 그래서 이용하고 분양권 대단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너무 이제 투기화 되니까 세법적으로 약간 규제를 하는 분위기겠죠? 규제라고 보기도 네. 맞지만 네. 그보다는 일단 과세에 대한 법률을 좀 더 명확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네네. 네. 간단하게 그래서, 뭐 네.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예전에는 조합원 입주권이 서울에 네. 주로 국한되어서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는 네. 네.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네. 이제 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 저희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조합원 입주권을 추가로 취득을 하게 되면 네. 종전주택을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 때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주택. 예, 네네. 예. 조합원 입주권을 말고 네.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경우에 저희가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가 네. 신규 아파트를 사고 종전 아파트를 팔 때 규정하고 비슷하게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네.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아파트를 3년 이내만 팔게 되면 네네.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네. 전제 조건이 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 네. 입주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것도 되어 있는 거고요. 네. 네. 내가 주택을 사고 그리고 1년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사야만이 3년 뒤에 팔았을 때 혜택을 본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네네.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리자면 네네. 그 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종전주택을 취득을 하고 네. 1년이 지난 시점에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하고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한 다음에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데 거기서 2년 보유만 지금 내용에서 잠깐 빠졌고 1년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을 하고 3년 이내에 종전주택만 팔면 네네. 비과세를 해주겠다. 해주겠다. 근데 개정된 거는 네, 개정된 두 거는? 번째 건데요. 이 두 번째 거는 3년 이내에 팔아야지 비과세인데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은 네. 그 조합을 설립을 해서 아파트 시공을 하고 짓는데 기간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잖아요. 상당히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은 3년이 지난 시점에도 준공이 안 됐을 때 네네. 이 납세자 같은 경우에는 팔고 갈 집이 없다 보니까 없죠. 3년 안에 못 팔 때가 있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당겨줬구나. 예, 그래서 1년으로. 추가적으로 네. 하나의 조문이 별도로 규정이 된 게 만약에 3년 안에 못 팔았다고 하면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조합원 입주권이 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입주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해라. 거주하고 이걸 팔면 되네. 그리고 준공된 날로부터 2년 이내까지만 팔면은 네. 이것도 비과세를 해줄게 음. 라고 한 건데요. 종전에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라는 네. 규정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근데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도 음. 좀 전에 첫 번째 예와 비슷하게
조문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네요. 예, 명확한 기준을 했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도 지금 똑같은 내용과 거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네, 되세요. 그렇네요. 네, 네, 똑같다 보시면 되시고 다만 이제 추가로 참고차 말씀 네. 드리고자 하는 게 조합원 입주권이냐 네, 분양권이냐. 네, 맞아. 이걸 이게- 일반인들이 헷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조합원 입주권은 예전부터 우리가 주택수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쵸. 근데 분양권은 안 됐었죠. 안 됐었습니다. 네.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과세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걸로 1년도부터 법문이 들어왔고요. 네, 네. 그래서 1주택과 1분양권도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처럼 네. 21년도에 본조로 이제 시설되어서 법률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이 2022년 2월 15일 취득분부터 그러네. 그래요? 네, 근데 법률은 21년도부터인데 네. 이 개정되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이 네, 네. 들어온 게 이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네, 네. 만약에 지금 1주택 1분양권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 네, 네. 이번 조건으로 비과세를 받는다라고 하면 이번 조건에는 지금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종전까지는 그 내용이 없어도 비과세가 되었는데 네, 네. 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분양권만 비과세가 된다. 이것만. 예. 예, 그랬을 때 종전주택이 비과세가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과 그리고 분양권 바뀐 부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해보면요. 여기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 저희가 계약서라든가 네네. 다른 분에게 전매로 샀을 때도 보게 되면 네. 계약서에 분양권, 입주권 이 부분에 대한 명칭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조합원 입주권이냐 분양권이냐는 네. 계약서에 적힌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네. 그보다는 이제 법문에서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란 분양권이란 하면서 정확하게 법문이 들어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네. 따라서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취득하는 게 조합원 입주권이고요. 되게 기네요. 가장 간단하게 보면 네. 분양권은 네. 주택법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주택법에 의해서 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분양권이고 네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네. 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서 맞습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해서 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네요. 네. 특정 단지를 뭐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네네. 세종시에는 이제 도시를 아예 정지를 해서 네네. 분양을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쵸. 네. 일부는 조합원을 설립해서 네. 조합이 들어가서 네. 이주민 네. 아파트 조합으로 분양받으신 건들도 있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네. 입주권이 되겠네요. 그것도 만약 조합은 입주권을 볼 수도 있겠지만 아. 만약에 네. 그 주택법. 아파트가 주택법에 의해서 지어졌다라고 하면 분양권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네요. 이런 참 디테일이네요. 계약서에 입주권이라고 써졌다고 해서 입주권이 아니다. 네. 분양권이라고 써졌다고 해서 분양권이 아니다. 네, 꼭 확인을 해야겠네요. 예.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예. 어떤 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네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협의 매수, 수용, 토지 요건 강화됐다 이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치법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은 좀 간단한 부분이라 네. 예전부터 있던 법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가는 법률로 수용이 되게 되면 수용된 날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일지라도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네네. 이제는 2년이 5년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3년 전에 샀는데 네네. 갑자기 수용이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네네. 아무 이용을 못한 상태에서 수용되었다라고 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5년이네요. 5년 전에 전에. 취득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2년이 부족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시계획 정보를 알고 단기간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걸 막기 위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5년이라는 게 상당히 길잖아요. 예, 그래서 투기를 막기 위한 투기를 취지라고 막기 위한 취지라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수용되는 부분 그리고 도시 개발이 되다 보면 개발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미리 알고 2년 전에 딱 사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거네요. 그래서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났다 이렇게 say면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개정대법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체험 용농. 자, 이거 정말 저희는 이제 토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네. 굉장히 헷갈려요, 저도. 왜냐하면 음, 주말 체험 용농은 무조건 비과세다 이런 얘기도 맞고 제촌 작용하고 소득 기준만 인정이 되면은 사업용 토지를 인정이 된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한데 어느 게 맞은 겁니까? 기존에는 저희가 주말 체험 용농 농지에 대해서는 네.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소득세법 소득령에 보게 되면 네네. 제 168조의 8 사망에서 네. 농지법에 관련된 네. 농지로서 주말 체험 농지로서 산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아예 사업용 토지로 봐라라는 어.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쵸. 예, 근데 그 규정이 맞습니다. 빠져서 법이 바뀐 거죠. 개정이 그렇죠, 된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는 단순히 주말 농장, 체험 농장으로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비과세가 되는 항목이 빠진 거죠. 주말 체험 농장이라고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다. 예전에는 네. 사업용 토지로 아, 봤지만 무조건 사업용으로 해줬죠. 이제는 빠졌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내용인데요. 그쵸. 근데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는 거지 사업용으로도 안 본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즉 그러니까요. 요건을 아. 충족한다면 네네. 이제는 앞으로 사업용으로도 볼 수 있게끔 하되 무조건적으로 사업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네네. 우리가 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는 조건 같은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농지니까 네. 제촌 작용하고 소득 기준 네. 이거 인정이 되면은 사업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이고 네, 또 맞습니다. 8년 작용하면 또 감면을 감면도 가능하고 쟤도 착각했네요. 감면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이제는 예, 예. 무조건 사업용 토지에서 그냥 일반 토지로 바뀌었다. 일반 농지로 아꼈다 생각하면 되는구나. 어떻게 보면 주말 체험 용농을 통해서 접근을 쉽게 해줬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이걸 또 투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서 현재 이렇게 그렇다. 강화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덧붙여 한번 말씀드리면은 네, 통상 주말 체험 용농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전업으로 하기보다는 네, 네. 평일에는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거나 그렇죠. 하시는 분이 많았을 거라고 네, 판단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자제분이나 아니면 가족끼리 네. 그냥 취미로 또는 다른 의미로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행위를 그쵸, 했는데 그쵸. 맞습니다. 생활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이상 금액이 있으신 분들이었을 그렇죠, 거거든요. 당연하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네. 주말 농장 같은 경우 사업용 토지가 되었는데 이제 사업용 토지가 비사토가 된다라는 거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넘어간다면 경작을 직접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해는 비사업용 토지로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이다. 그래도 보입니다. 소득 기준에 대해서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토지주의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부간의 소득이냐 그리고 연금 소득도 해당하느냐 뭐 이런 거 저희가 3,700만 원 네,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소득을 예를 네. 들어 은퇴하신 분 같은 경우 어떤 소득이 잡힐까요? 저희가 사업 소득을 작용했다라고 볼 때 네. 소득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네, 3,700만 원 이상이면 네. 그 기간은 작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겠다라고 한 그쵸. 건데 이 3,7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근로소득자로는 총급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총급여. 네, 네, 근데 사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네. 소득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득 금액이라고 하면은 네. 우리가 매출을 일으키면은 수익이 있는 네, 거죠. 수익이 나죠. 예, 수익에서 그동안 쓴 경비들이 있으면 네, 처리하고. 비용을 뺀 네, 네. 이익이 남는데요. 네. 통상 그 이익을 우리가 소득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은 급여자는 받는 모든 월급을 말하는 거고 네, 네. 사업자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수 이익을 이야기하는 거라 네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 금액이 3,700만 원 이하면은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연금이라든가 부동산 임대업 같은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아도 수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드린 3,700만 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내 노동력을 투입해서 네. 직접 경작을 말하는 건데 음. 근로나 사업은 노동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경작을 못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3,700만 원이라는 거는 네. 작용의 조건이네 한마디로. 맞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 중에 연금소득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3,700만 원 초과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사실은 네. 작용의 의미네요. 월 300 정도로 소득을 내면서 농사까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정확하십니다.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그리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의 순수익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이나 내가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소득들은 제한다. 네, 맞습니다. 아, 이제 확실하네요. 이렇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 미세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확히 짚어주는 게 바로 전문가구나 이런 오늘 느꼈.
지키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개정세법 중에 특히 5번째는 저도 실수한 게 많아서 너무 부끄럽네요. 네. 좀 어려운 부분이라 깊게 들어가면 봐야 할 것도 많고 또 알아두면 또 유익한 것도 많은 게 네. 제일 마지막 오늘 주제라고 네. 판단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됐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양도세나 상속세, 네. 증여세 이런 걸 시원하게 물어볼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끼리보다는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저희가 정말 많이 자문도 구하고 컨설팅도 많이 의뢰하는데요. 양도세 특히 그리고 증여세, 상속세 궁금하신 분들 대신 세무법인에 꼭 의뢰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정말 중요하죠. 다음 정권에서 양도세, 특히 조정지역에 있는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좀 유예해주겠다라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정권이 바뀌면 아마 이게 적용되겠죠? 아마 당분간은 유예를 해주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네,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한 1년 정도 이렇게 네, 1년에서 네, 뭐 네. 한 길면 한 2년 정도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세종하고 대전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네네. 대전에도 조정지역, 세종도 조정지역인데 또 금액들이 많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구체적인 사례로 세무사님이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 소유자 그리고 세종에 있는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는 분이 과연 어떻게 파는 게 더 좋은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사람의 성향에 따라 거주 환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 케이스에서 어떤 걸 먼저 파는 게 유리한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네네. 그다음 사례에 따라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22년 개정세법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정말로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심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무사님 마지막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표님 덕분에 오늘 처음으로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네. 뭐 세법이라는 걸 네. 좀 알려드렸는데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저희 대시세무법인에서 상속, 양도, 증여 등 많은 상담과 또 실제 일도 하고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게 있거나 또 상담이 필요한 게 있으시면 네.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삼생활권 태양 빌딩이죠? 네, 저희는 네. 세종시 대평동에 네. 태양빌딩 안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요. 이렇게 기초 상담부터 해서 아주 깊은 상담까지 해드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좀 애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네. 다음 시간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세무사님 모시고 유익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